겨우 836m에 무슨 짐을 그렇게 챙겨요? 저는 그 말을 한 뒤 40분도 지나지 않아 후회했습니다. 바람은 계산보다 빨랐고 물은 얼었으며 손끝 감각은 생각보다 먼저 사라졌습니다. 산은 낮았지만 상황은 분명 위험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몸이 보내는 경고가 동시에 흔들리던 순간 바위 위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의 겨울산에서는 질문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 믹스커피 한 잔, 그리고 말없이 건네진 여분의 장갑.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산에서도 혼자가 아니었을까요? 왜 한국의 겨울은 낯선 외국인까지 살려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아웃도어 장비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죠. 제 업무는 명확합니다. 추위를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다루는 것. 바람은 초속 몇 미터로 계산되고 위험은 공식으로 예측되죠. 그래서 서울 출장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여행자가 아니라 기술자로 움직였습니다. 1월 중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창밖이 온통 하얗게 뒤집혀 있었어요. 폭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전시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겠군. 하지만 공항은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눈은 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변수인데 여긴 달랐습니다. 택시 기사는 아무렇지 않게 눈길을 헤쳐나갔고 고속도로는 이미 제설이 끝나 있었죠. 호텔 방 창문을 열었을 때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고층 빌딩 뒤로 거대한 산이 솟아 있었어요. 도시 한복판의 산이라니.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뭐죠? 북한산이에요. 해발 836m입니다. 836m.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독일 남부에선 그 정도 높이는 산책 코스예요. 알프스 기준으로는 준비할 가치도 없는 숫자였죠. 그런데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겨울엔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836m인데 조심하라니. 저는 머릿속에서 즉시 계산했습니다. 고도, 기온, 체감온도, 예상 풍속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였어요. 한국은 준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전시회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는 제 일정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은 자유시간이시네요. 북한산 가보실래요? 겨울 설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죠. 아름답다는 말로 산을 설명하다니. 산은 데이터로 측정되는 대상이지 감상의 대상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는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아이젠이랑 스틱 챙기시고요. 요즘 능선이 꽁꽁 얼었대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전 알프스에서도 장비 없이 다녀봤어요. 836m는 문제 없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걱정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산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산은 산이에요. 물리 법칙은 어디서 나갔죠? 그의 말이 오히려 저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산을 과대평가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북한산 등산 코스를 검색했습니다. 백운대 정상까지 편도 2시간 30분, 왕복 5시간, 경사도는 평균 25도. 저는 노트에 수치를 적어 내려갔어요. 필요 칼로리, 예상 소모 시간, 복귀 일정, 모든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죠. 물 한 병이면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과연 이 도시가 이 산을 얼마나 과장하고 있는지 전문가로서 숫자로 검증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우월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천 미터급 산에서 장비를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836m짜리 도심산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 리 없다고 믿었죠. 얇은 방풍 재킷에 청바지, 작은 데이백 하나, 물병 하나만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였어요. 과잉 준비는 아마추어의 특징이니까요. 전문가는 필요한 것만 챙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저는 아직 모른 채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가 물었어요. 등산 가세요? 오늘 바람 많이 분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제 차림을 힐끗 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경고였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시간인데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의 차림이었죠. 형광, 노랑, 빨강, 주황, 분홍. 마치 경고 표지판들이 산을 오르는 것 같았어요. 배낭은 하나같이 크고 스틱은 기본 장착, 무릎 보호대까지 찬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었어요. 엔지니어의 시선으로 보기에 명백한 과잉 준비였습니다. 836m 산에 저 정도 장비라니. 히말라야 원정이라도 가는 분위기였죠. 저는 얇은 재킷에 청바지, 작은 데이백 하나, 물 한 병만 넣었어요. 이 차이가 묘하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등산로 입구에서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바람이 세요. 아이젠 있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죠. 없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정상부는 많이 미끄러워요. 그 시선이 거슬렸어요. 걱정이 아니라 의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반박했죠. 나는 장비를 만드는 사람이다. 위험을 모를 리 없다. 그때 옆에서 중년 남성이 제 배낭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가볍네. 한마디였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비난도 칭찬도 아닌 말. 저는 애써 무시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출발 직전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알록달록한 무리들. 서로 장비를 확인해주고 지퍼를 잠가주고 보온병을 다시 배낭에 넣는 모습. 그 장면이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혼자라는 사실이 그제서야 분명해진 느낌이었죠. 걷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한 무리가 저를 추월했습니다. 7명 정도 되는 팀이었어요. 모두 같은 색깔의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들은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괜찮아요? 물 마실 사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하다. 10분밖에 안 걸었는데 벌써 확인할 게 뭐가 있나?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일종의 리듬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 연습한 것처럼, 익숙한 것처럼. 그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전문가인데 왜 저 사람들이 더 준비돼 보이는 거죠? 저는 고도를 계산하고 장비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산에서는 외부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저는 재킷 지퍼를 올렸지만 목 부분이 헐렁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 틈으로 파고들었죠. 앞서가던 사람들은 모두 목까지 덮는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등산 스틱 2개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저를 추월했어요. 그녀의 배낭에는 아이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빨간색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죠. 저는 그 아이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필요 없는데. 아직 눈길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들은 왜 다 챙겨왔을까? 혹시 내가 놓친 변수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잉 준비일 뿐이다. 한국 사람들은 산을 너무 무섭게 생각한다. 그게 문화적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경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흘길이 끝나고 돌계단이 나타났죠. 그리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챙긴 여분이 곧 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줄은. 등산을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예상 범위였습니다. 눈은 단단히 눌려 있었고 길은 비교적 완만했어요. 저는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호흡은 4박자에 들이마시고 4박자에 내쉬었죠. 그런데 흘길이 끝나는 순간 풍경이 바뀌었어요. 돌계단이 시작됐습니다.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 만든 계단. 폭은 좁고 높이는 제각각이었죠. 눈이 얇게 얼어붙어 있어 표면은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어요. 그런데 계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고도가 아니라 경사가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즉시 원인을 찾으려 했어요. 전날 이동 피로, 수분 부족,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몸은 계산을 기다려주지 않았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의 중년 부부가 저를 지나쳤어요. 그들은 말없이 스틱을 받고 리듬을 유지하며 올라갔습니다. 제 옆을 스칠 때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찔렸습니다. 저는 장비를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보다 숨이 가쁜 거죠? 바람이 바뀌었어요. 능선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옷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땀이 식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등에 붙은 티셔츠가 차갑게 달라붙었죠. 저는 배낭을 내려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병을 꺼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물병 안쪽에 얇은 얼음막이 보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직 836m도 안 됐는데 저는 급히 몇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시렸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이 산은 높이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속도와 방심으로 시험한다. 앞에서 누군가 넘어졌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아이젠 없이 오르다가 미끄러진 거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등산객이 다가가 배낭에서 밴드를 꺼냈어요. 손등에 난 작은 상처를 처리해줬습니다. 여분의 밴드.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었어요. 저는 제 배낭을 돌아봤습니다. 물 한 병. 그게 전부였죠. 넘어졌던 남성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줬던 등산객이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어요. 말은 없었지만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산을 혼자 오르지 않습니다. 계단은 계속됐어요. 제 호흡은 계산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문가의 언어가 몸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장갑을 챙기지 않은 선택이 이제야 무게를 드러냈어요. 바위를 짚을 때마다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말하고 있었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돌아봤습니다. 아까 저를 추월했던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몇 발자국 내려와 제 상태를 보고는 아주 담담하게 물었죠.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좋겠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몸은 이미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조언도 없었어요. 다만 제 손을 한 번 보고 제 옷차림을 한 번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겨울엔 이 산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높다도 아니고 험하다도 아닌 말. 빠르다. 이 산은 천천히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방심한 순간을 정확히 노리죠. 그는 다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 한계를 인정했어요. 30분쯤 더 올랐을 때 저는 결국 바위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얕아졌고 심장은 쓸데없이 빨랐어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습이 싫었어요. 전문가가 보이기엔 너무 솔직한 자세였으니까요. 손끝이 심하게 저려왔습니다. 장갑이 없는 손으로 차가운 바위를 짚을 때마다 감각이 둔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통제력을 잃는다는 뜻이었죠. 저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이제 반쯤 얼어 있었어요. 몇 모금 마시자 목이 아팠습니다. 차가움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조였어요. 물은 이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정상까지 가려면 부족할 게 분명했죠. 머릿속에서 수치들이 흩어졌습니다. 체감온도, 풍속, 노면 상태 모두 계산했지만 빠진 변수가 있었어요.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 저는 이 산을 검증 대상으로 대했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어요. 준비를 줄인 걸 효율이라고 착각했죠. 836m는 숫자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몸은 그 숫자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아까 저를 추월했던 그 사람. 그는 잠시 저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손난로를 2개 꺼내더니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쓰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저리면 위험해요. 바위 잡을 때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난로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따뜻함이 퍼졌어요. 너무 뜨거워서 순간 깜짝 놀랐지만 곧 그 온기가 손가락 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어요. 남자는 다시 배낭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얇은 장갑을 꺼냈어요. 새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낡았지만 깨끗했죠. 이것도요. 손난로는 오래 안 가요. 저는 그 장갑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여분을 왜 이렇게 많이 챙기시나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겨울 산엔 혼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준비 안 한 사람도 결국 누군가랑 같이 내려가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효율을 추구했어요. 필요한 것만 챙기는 게 전문가의 자세라고 배웠죠.
불필요한 무게는 제거하는 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챙겼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손난로를 쥐고 잠시 앉아 있었어요. 따뜻함이 손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퍼졌습니다. 이 산에서 저는 엔지니어도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준비가 부족한 사람 하나였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장갑을 끼고 일어섰습니다.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자 온기가 배 쪽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상은 아직 멀었고 제일 험한 구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능선에 올라섰을 때 풍경보다 먼저 바람이 왔습니다. 몸을 밀어내는 바람이었어요.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눈으로 덮인 도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한강은 은빛띠처럼 길게 누워 있었고 빌딩들은 정돈된 질서로 서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걸 즐길 여유는 없었어요. 땀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얇은 재킷 안으로 바람이 파고들었어요. 귀끝이 먼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팔을 돌리고 발을 구르며 체온을 붙잡으려 했죠. 그때 냄새가 왔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바람을 타고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맵고 짭짤한 냄새. 뜨거운 국물이 공기 속에서 증발할 때 나는 냄새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위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보온병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고 있었죠. 컵라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정상에서 산장도 없이 바위 위에서.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산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알프스에서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냄새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배가 울렸고 침이 고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빨간 등산복을 입은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음식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주변 사람들과 말을 나누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녀는 바위 옆에 빈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녀는 배낭을 열고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여는 순간 뜨거운 김이 손등을 스쳤어요. 갈색 가루가 컵에 들어갔습니다. 믹스커피였어요. 그 컵이 제 손에 쥐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시작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독일에서 마시던 커피와는 전혀 달랐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배낭을 열었어요. 새 컵라면을 하나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붓고 시간을 재고 젓가락을 준비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라면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낯선 사람에게서 이런 호의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는 짧게 손짓했습니다. 식기 전에 저는 젓가락으로 면을 집었어요. 김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을 먹었죠. 뜨거웠습니다. 매웠습니다. 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극이 지금의 저에게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맛은 재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도, 상황,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이 라면의 구조는 완벽했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설계된 구조였죠. 그때 주변에서 조용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거 먹어야 겨울산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산에서 무언가가 끝났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걸. 그들은 라면을 다 먹고 나서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바위 틈을 살폈고 누군가는 봉투를 꺼냈어요. 쓰레기를 모으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컵들이 봉투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티슈가 나왔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국물 자국을 닦았어요. 눈 위에 남은 발자국 주변까지 정리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제야 입구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과해 보였던 배낭들, 두툼한 옷, 여분의 장갑, 여러 개의 컵라면. 저는 그것을 불필요한 준비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였습니다. 그건 자신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포함하기 위한 준비였죠. 혼자 오르는 산이라면 물 한 병이면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산이라면 여분이 필요해요. 그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늘 하던 방식대로 행동했을 뿐이죠. 그 방식이 저 같은 외부인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빨간 등산복의 여성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하산길로 접어들었어요. 하산을 시작하며 저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들이 하얀 능선 위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아침에 보았던 그 색들이 이제는 전혀 과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신뢰의 표식처럼 느껴졌어요. 안전의 언어였죠. 저 색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당신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처음으로 이 산을 도시의 뒷산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가 아니라 온기와 배려로 정의되는 공간이었죠. 하산길은 여전히 미끄러웠어요. 돌계단은 올라올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돼 있었어요. 장갑을 낀 손으로 바위를 짚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차갑지 않았습니다. 손난로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죠. 주머니 속 손난로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미지근하게 따뜻했어요. 이 작은 물건이 제 손을 구했습니다. 아니, 제 마음을 구했죠. 입구에 도착했을 때 관리자가 저를 봤습니다. 아침에 아이젠이 있냐고 물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손에 낀 장갑을 보고 짧게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잘 다녀오셨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울산은 원래 그래요. 혼자 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북한산이 보였어요. 여전히 거대하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836m.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숫자를 보는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죠. 높이는 측정할 수 있지만 경험은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배운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손난로를 꺼냈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뮌헨까지 함께 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전시회장에서 한국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손에 낀 장갑을 보고 물었어요. 어제 산 다녀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북한산에 갔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우습게 봤어요. 836m라는 숫자만 보고요. 그는 웃었습니다. 다들 그래요. 처음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손을 펴보였어요. 이 장갑도 손난로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건네준 거예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무엇을 배우셨어요? 저는 주머니 속 손난로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산에서는 장비보다 사람이 먼저 작동하더군요. 그는 짧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엔 특히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시회 자료를 수정하려 했지만 손은 다른 파일을 열고 있었어요. 새 문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계 재검토. 저는 익숙한 항목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방풍 성능, 보온 지속 시간, 경량화, 내구성, 무게 배분,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나눌 수 있는가? 그날 이후 장비는 더 이상 개인의 성능만을 증명하는 물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질 수 있는지 여분을 허락하는 구조인지가 새 기준이 되었어요. 저는 손난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완전히 식어 있었지만 그 의미는 식지 않았어요. 이건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죠. 다음 시즌 카탈로그를 준비하며 저는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장비, 여분의 장갑, 공유할 수 있는 보온병, 가볍게 나눠줄 수 있는 손난로, 패키지로 묶어 팔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건 시장성이 있을까요? 누가 여분을 사겠느냐는 뜻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곳에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도 북한산에 오르기 전까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어딘가에 북한산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겠죠. 저는 가방에서 손난로를 꺼냈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미소 지었어요. 기념품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836m. 이제 그 숫자를 보면 숫자만 보이지 않습니다. 손난로를 건네던 남성이 보여요. 커피를 따라주던 여성이 보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확인하던 눈빛들이 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작았는지가 보입니다. 다음 겨울 저는 다시 이 산에 올 것입니다. 이번엔 물 한 병만 들고 가지 않을 거예요. 보온병과 컵라면을 챙길 겁니다. 그리고 여분의 장갑도요. 필요할지 안 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니까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여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산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한국의 겨울산이 특별한 이유는 설경이 아니에요. 여분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낯선 사람을 함께 오르는 동반자로 바꾸죠. 1년이 지났습니다. 민헨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서울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손난로를 만졌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것이었어요. 이제 완전히 식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새 제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장비 시리즈. 여분의 장갑, 공유할 수 있는 보온병, 나눠줄 수 있는 손난로. 처음엔 판매량이 미미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반응이 차가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파트너에게서 메일이 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여분 세트가 팔리고 있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산 정상이었어요.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있었죠. 몇 명이 저희 제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 사진 속 어딘가에 1년 전에 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트너가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제품 설명회를 열면 어떨까요? 저는 손난로를 보는 순간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12월 초 저는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배낭에는 보온병, 컵라면, 여분의 장갑, 손난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북한산으로 갔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올랐습니다. 돌계단은 여전히 가팔랐고 눈은 여전히 미끄러웠어요. 하지만 제 손은 따뜻했습니다. 중간쯤 올랐을 때 한 젊은 남성이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차림에 손이 빨개져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 쉬고 있어요. 저는 배낭을 열었어요. 손난로를 꺼내 건넸습니다. 쓰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여분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장갑도 하나 꺼냈습니다. 이것도요. 이렇게까지.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받았거든요. 여기서요. 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손난로를 쥐고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컵라면도 꺼냈어요. 뜨거운 물을 부었죠. 혼자 라면을 먹으며 저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르게 보였죠. 조금 뒤 아까 그 남성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은 라면을 건넸어요. 드세요. 이것까지요? 네. 나눠 먹으려고 2개 챙겨왔어요. 우리는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외국인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잘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배웠어요. 겨울산엔 혼자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는 웃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요. 하산길에 그가 말했어요. 다음엔 저도 여분을 챙겨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뮌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난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이번엔 쓰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그걸 꺼내 들여다봤어요.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웠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836m. 이제 저는 압니다. 그 숫자는 높이가 아니에요. 배우는데 걸린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여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